조합입니다. 조합은 저희 나눠진 자료에 앞쪽에 있죠.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9페이지. 저번 주에 개발법 조합이랑 정비법 조합을 좀 비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주택법 조합. 일단 주택법의 조합에는 종류가 3가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합원의 자격. 지역 주택조합은 동일한 지역 안에 얼마 이상 거주해야 되죠?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나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과 공급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으로 구분하는데 둘 다 동일한 직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랑 마찬가지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나 무주택자. 근데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들이. 그 다음에 조합원의 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50%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최소 20인.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런 걸 요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인가 여부.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받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인가받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요것만 신고. 그래서 개발법 조합, 정비법 조합, 주택법 조합 싹 다 인가받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만 신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권원은 얼마 이상? 80%. 소유권은 15% 이상을 확보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되죠. 둘 다 확보해야 되죠. 모두. 그 다음에 뭐 공급받는 직장주택조합이라든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소유자들이고 뭐 지어진 거 사오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할 때 N은 권원을 얼마 이상 확보해야 되죠? 50%. 조합원 모집할 때는 권원 50%. 인가 신청할 때는 권원 80%, 소유권 15%. 모집할 때는 50%. 모집할 때는 권원 50%를 확보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하고 모집하죠? 신고하고 방법은 공개 모집. 다만 조합원을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합원의 지위 양도. 지역 직장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원칙 금지입니까? 자유입니까? 금지. 실체가 없는 조합원의 지위만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고 하는 게 금지되는데 그 밑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있죠. 첫 번째,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처음에 500명을 모집했는데 500명이 주택을 지으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100명 더 모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 충원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사망.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됐을 때는 그 사람으로 조합원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 실체가 생긴 이후에는 양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탈퇴, 자격 상실,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할 때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자격 요건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즉 충원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일시상실인데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 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계속.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고려상 뭐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랑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인가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얼마 안에 해야 되죠? 2년 안에. 신청하는 건 2년 안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허가를 신청해야겠죠? 그것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유 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해서 기역부터 리을까지는 항상 나오는 거.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는 선고유예도 포함이 되죠. 선고유예. 그 다음에 자격상실이랑 자격정지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나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들,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게 이거 주택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발기인은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퇴임합니다. 당연퇴임. 그래서 첫 번째는 기획에 발기인이 자격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조합원이 갑자기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러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 임원의 자격도 당연퇴임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발기인은 지위를 상실하고 임원은 당연퇴임합니다. 그 다음에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겸직, 금지 의무. 이렇게.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인격이 법인입니다. 법인. 그러니까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인가받으면 성립하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뭐 할 때? 등기한 때. 법인이니까 등기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리모델링 주택조합만 법인입니다.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 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성격이 법인. 그래서 개발법 조합, 정비법 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언제? 등기한 때 성립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등기한 때 성립하고 조합의 명칭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해산, 요거 시험 문제라고 했습니다. 조합원을 모집을 맨 처음에 하죠. 그 다음에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고 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합니다. 인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죠. 이렇게. 자, 아까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건 얼마나 했었죠? 2년. 근데 이러한 사업의 절차들이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업의 종결 여부 내지는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얼마 안에 받지 못하면? 이건 2년. 이거는 신청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2년 안에 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얼마 안에 받지 못하면? 3년 안에 받지 못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총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 처음에 생긴 거니까 아마도 시험에 나오면은 숫자 살짝 바꿔내는 거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쉽게. 그래서 주택조합은 1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요거 두 번째 거죠.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3년 안에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에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 거 신청하는 거 아니고 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거쳐 조합의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1, 2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해서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해산을 결의하거나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에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위 이에 따른 총회의 결과를 인가 내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인가를 해준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이렇게. 요거. 아주 거의 뭐 99%? 1%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나온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주택법에서 취소 나오면 무조건 뭐죠? 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 취소는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원고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나 이 법이 명명의 사본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시공보증 이런 것들은 참고로 이렇게. 자, 보죠. 3번 직장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직장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직장에 얼마 이상 근무하는 자로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동일한 지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직장주택조합은 그냥 근로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하루라도.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어떻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신고하고 공개모집.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모집. 그리고 권한은 얼마 이상 확보해야 되죠? 50% 이상. 모집할 때는 권한 50%. 그리고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의 등기해야 성립합니까? 그건 리모델링 주택조합.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얼마 이상? 인가 받을 때는 80%. 조합원 모집할 때는 권원 50%. 근데 모집 신고가 수리되고 나서 인가를 신청할 때는 권원은 80%, 소유권은 15% 모두를 확보해야 되죠. 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가 원칙.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없는 게 원칙인데 다만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맞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실체가 생겼으니까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4번 틀린 거.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이거 우리 문제집에서 봤습니까? 자, 주택조합은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조합원 모집하는 거,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업무를 각종 전문직들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는데 요것만 따로 기억하십시오. 요것만. 자금의 보관 업무는 꼭 신탁업자한테만 대행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업무들을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그 중에 공인중개사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금의 보관 업무는 누구한테만? 신탁업자한테만. 이것도 새로 생긴 조문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발기인이 우리 사업하자라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모집 신고가 수립되면은 바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그 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는 거. 4번. 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경우 탈퇴한 조합원은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제명된 조합원은 청구할 수가 있죠. 제명된 조합원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3년. 신청하는 건 2년, 받지 못하면은 3년. 그 다음에 모집 신고가 수리되는 날부터 인가는 얼마 안에 받지 못하면? 2년. 요거. 그 다음에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옳은 것.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이 있었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의 동의요건은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각동 과반수. 그 다음에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인가받고 나면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때는 허가를 신청하죠. 허가 신청 시 동의요건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그 다음에 각동 구분 소유자 50%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75% 이상 확보하면은 허가 내주죠. 그럼 나머지 25%에 대해서 행사하는 게 매도 청구. 이렇게.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원칙 소유권 100% 확보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매도 청구를 했을 때는
75% 아직 25% 확보 못했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옳은 것 1번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인가시 동의요건이니까 3분의 2랑 과반수 맞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와 각동 구분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신청 허가 신청할 때는 75% 50% 이렇게 그 다음 3번 리모델링은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동별로는 리모델링 할 수 있죠. 동별로 할 때는 이렇게 동의받으라. 동별로 할 때는. 그 다음에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기 집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실제가 있는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번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맞죠? 단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얼마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30세대 이상일 때.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 건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대지조성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에 6번 리모델링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수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함되죠. 대수선이나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해서 대수선 할 때는 얼마가 경과해야 되죠?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대수선은. 증축할 때는 15년. 그 다음 그래서 2번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증축하기 위해서는 얼마? 15년. 대수선은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증축할 때는 15년이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증축할 때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까지? 30% 이내에서. 다만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40% 그건 맞는데 뒤에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각 세대의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세대수는 15%까지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일 때는 몇 개층까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 그 다음에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이런 것들이 증축할 때 요건. 그래서 최대로 증축하면 3개층까지. 맞죠? 이렇게 5번이 정답.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숫자들 시험에 나옵니다. 10년, 15년, 30%, 40%, 그 다음에 세대수는 15%, 증축할 때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까지,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 이런 것들 숫자 바꿔서 출제를 하니까 그 숫자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야겠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아까 정비 기본계획 하면서 같이 했죠. 정비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가 수립하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수립, 대도시가. 그래서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재검토는 5년마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건 똑같습니다. 정비 기본계획이랑. 3번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원래는 수립을 안 하니까 인정을 하면 수립을 하여야 한다. 근데 정비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가 수립하죠.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도 원래 수립을 하니까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죠. 정비 기본계획은 대도시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지만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도 승인을 받습니다. 요거 차이점은 아까 몇 페이지지? 33페이지.
자료에 33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차이점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차이점만 다시 한번 볼까요?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 계획 수립. 정비 기본 계획은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 수립을 하니까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정비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원래 안 하니까 인정하면 수립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수립을 했을 때 의회의 의견 제시 기간인데 의회가 답변 주는 기간이 정비 기본 계획은 60일,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30일. 그 다음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지 여부인데 대도시의 경우 정비 기본 계획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안 받죠. 근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도시 시장도. 요게 차이점들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7번에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리모델링을 원하는 추진을 위해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 운영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1번에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다시 보죠. 이 기억이 잘 안 나죠. 건축 허가권자는 원칙 누구죠? 15페이지. 건축 허가권자는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경우가 있고,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15페이지에 자, 원칙은 항상 지자체장.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면적에 따라서 나뉘니까.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 줄이면 이게 특별시, 광역시, 도, 대도시. 그래서 1번이 맞죠. 1번. 10만 이상일 때는 시, 도, 대도시. 근데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이렇게. 자, 사업계획 승인을 지자체장이 했죠. 사용검사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 거기 옆에 써 있을 텐데. 사용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써놨죠, 제가.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국가나 주공이 사업할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그 다음에 공공이 총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예산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자,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하면 사용검사 누가 하죠? 국장이. 사용검사를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보면은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 도,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맞죠,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그러니까 승인받고 나서 공사를 시작할 때, 착공할 때는 공사계획을 신고해줘야 되죠.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건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그 다음에 택도 없는 건 언제 택도 없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시도지사는 택도 없으니까 국장이 하는 겁니다. 33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는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된다. 이 경우 기간 안에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죠.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취소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 95%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을 확보하고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죠? 100%, 원칙은 100%. 이거는 매도 청구에 나올 텐데.
30페이지. (30페이지에) 3번에 보면 주택법 나와있죠? 사업계획 승인 시 소유권 확보. 원칙은 100%. 원칙은 100%. 원칙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100%인데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데서는 80% 이상의 권원.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될 때에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권한을 확보했을 때. 세 번째는 공공일 때. 네 번째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를 했을 때. 그게 빠져있죠? 죄송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매도 청구할 때 가격은 시가. 매도 청구는 항상 시가. 그 다음에 매도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 전에 얼마 이상 협의해야 되죠?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하려면 얼마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죠? 95% 이상의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해야 되고 80% 이상 95% 미만일 때는 누구 빼고? 원주민 빼고. 원주민이라는 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빼고. 나카무라 같은 애들은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죠. 나타나라. 안 나타나면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본다. 그 다음에 그러한 토지들은 감정가를 법원에다 공탁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건축법의 매도 청구랑 똑같죠. 그 다음에 요 밑에 평김에 가로 3번 이것도 보죠.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제가 이게 최근에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그냥 문제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최근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용 검사 후니까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매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입주가 다 끝났는데 일부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 돌아와가지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듣기, 말소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회복했죠. 이 사람한테 좀 팔고 나가달라고 하는 게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권. 근데 이거 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 되죠? 그래서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 5% 미만일 때만. 그 다음에 입주자들이 다 법원에 갈 수 없으니까 대표자를 선정하죠. 대표자를 선정할 때는 얼마 이상의 동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은 대표자한테 미칩니까? 전체에 미칩니까? 전체에 미칩니다. 반대한 사람한테도 미칩니까? 네, 반대한 사람한테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얼마 안에 도달해야 되죠? 2년 안에. 뭐 이런 것들을 숫자들 바꿔냈습니다. 매도 청구니까 가격은 역시 시가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래는 이 토지 소유권은 사업주체가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사업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뜸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일단은 뭐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봐두시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자 8번 문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데서는 80% 이상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면 되죠. 그 다음에 9번 사용 검사 및 간선시설 설치. 자, 주택법에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사용 검사를 신청을 하죠. 자, 사용 검사 아까 했죠. 지자체 장이 사업계획 승인한 경우에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 검사를 신청하고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한 경우에는 국장에게 사용 검사를 누가 신청하죠? 사업 주체가. 사용 승인을 건축주가 신청해도 공사한 사람이 하는 거. 사업 주체가. 근데 이 사업 주체가 파산했다든지 내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자 파산한 경우에는 보증인, 시공 보증인이 시공자를 선정해서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 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보증인도 없거나 보증인도 파산했을 때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 검사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은 아까 보던 그 15페이지입니까? 15페이지 바로 뒤에 16페이지에 사용 검사 사용 승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할 때는 보증인,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한 명 더 할 수 있는데 시공자까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을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를 받는 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물산이 파산했는데 법인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파산은. 근데 죽은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파산해서 보증인이나 입주 예정자가 직접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파산했으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죠. 2번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보증인,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시공자까지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이렇게. 3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원칙적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는다. 이게 맞죠? 원칙. 별 말이 없으면은 그냥 원칙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에게 받은 경우에는 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 인간선시설은 누가 설치하죠? 공급하는 자가. 이거 노트에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단독주택은 100호, 공동주택은 100세대, 대지조성사업은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간선시설은 원칙 사업주체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100호, 100세대,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가 좀 달라집니다.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자체, 지금 보신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공급하는 자, 우체통은 국가가 이렇게 설치 의무자가 사용검사 1까지 설치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설치 의무자들이 설치를 안 하면 사업주체가 자기가 직접 설치할 수가 있고 비용 상환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것들. 그래서 공급하는 자가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을 하는데 이 경우 도로나 상하수도는 누가 설치했습니까? 지자체, 광명시 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국가가 50%까지 보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넘기지 마시고 옆에 OX 지문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뭐별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죠.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일 때. 그 다음에 사용검사 15일부터 4번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의 지장이 없는 때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가 있다. 맞는 지문이죠. 맨 앞에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으니까 세대별로.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옳은 것. 국가 또는 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경쟁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조합주택을 건설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맞죠. 조합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요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할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면 매각한 건 환매하고 임대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얼마 안에 안 하면?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의 얼마까지? 50%까지 그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지으니까. 이렇게. 이때 이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원칙은 감정가. 감정가 이해는 조금 있다가.
원칙은 감정가로 하는데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조성원가로 할 수 있어요. 조성원가. 감정가 이하가 아니라 조성원가로. 예? 그 다음 4번 등록사업 주체인 법인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토지에 정착한 물건 그 다음에 소유권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자, 수용 또 나왔죠. 수용, 주택법에서의 수용은 누구만 하죠? 공공만.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의 수용은 모든 사업 주체가 수용을 합니다. 다만 주택법에서의 수용은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만, 공공만. 거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트에? 주택법에서의 수용은 수용 다 모아놓은데도 정리를 해놨을 거고 아마 주택법에서도 또 따로 정리를 해놨을 것 같은데 왠지. 그래서 수용 다 모은 데 보면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의 수용은 모든 시행자, 공공이든 민간이든. 단 재건축 사업은 아주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만. 재건축 사업은 우리 집 고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만 수용할 수 있고, 근데 주택법에서의 수용은 공공만,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만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인은 수용을 할 수가 없죠. 법인. 등록사업자인 법인 삼성물산은 원칙적으로 수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할 수 있다.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는 사람은 누구만? 국가랑 주공만. 국가랑 주공이 부산 저 통영 뭐 이런 데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손실보상 업무 하러 내려가기가 힘든 겁니다. 통영까지 내려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데 있는 땅을 토지 매수를 하거나 손실보상을 할 때는 통영시장한테 맡깁니다. 안 내려가고. 국가나 주공만. 지방공사는 지자체에서 한 거니까 가면 되죠. 지자체에서. 이렇게. 국가나 주공만. 토지 매수 업무랑 손실보상 업무 위탁하는 건 국가랑 주공만. 그 다음 주택 상환사채. 올해는 상환자 들어가는 채권 2개 잘 받으십시오. 토지 상환채권이랑 주택 상환사채. 자, 주택 상환사채 누가 발행하는 거죠? 회사가. 그래서 사업 주체들 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하는데 등록사업자에는 2명이 있었죠? 법인이랑 개인. 중에 회사는? 법인. 그래서 주택공사랑 등록사업자 중에 법인이 발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발행할 때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죠? 국장의 승인을 받고 등록사업자, 민간이죠? 채권 발행할 때 뭐 받아야 되죠?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인 법인이 채권을 발행할 때 자본금은 5억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이 300호, 300세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 이내에서만 발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채권을 발행할 때는 액면가 그대로 발행해도 되고 이자 떼고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 주택으로 상환하는 채권이니까 만기가 되면 뭐 주죠? 주택 주죠. 주택 주는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거. 소유자가 원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죠? 3년. 주택이 건설되는 기간을 기억하시라고 했죠? 보통 한 30개월 정도 걸리니까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상환기간은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입주할 때까지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가 아니라 공급계약 체결일까지가 3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안 했지? 상환자 들어가는 건 김영식 증권이죠. 그래서 이전하려고 할 때는 어디에다가? 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되고, 대항력은 채권의 취득자의 뭐가? 성명. 토지상환채권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인데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하면,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자, 보죠. 1번.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법인이어야 하고 자본금은 5억.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 다음에 주택 상환자 들어가니까 김영식 증권이고 사채권자 명의 변경할 때는 어디에다가? 원부. 이전할 때. 그러니까 이전할 때가 명의 변경. 이전할 때는 원부에, 채권이 아니라 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됩니까? 아니죠. 보증받아놨죠. 지급 보증을 받았으니까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상환하는 경우 반드시 주택으로만 상환합니까?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있다. 맞죠?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언제까지?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가 아닙니다.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무슨 법 준용하죠? 상법. 거기 OX에 3번에 나와있죠? 상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그 보면은 주택상환세 발행에 관해서는 주택법보다 상법을 우선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는 겁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택법에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규정을 주정을 해놨는데 이거 말고 나머지 규정들은 상법에 있는 걸 상법에 대한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겠다라는 거. 주택법에 있는 거 빼고 나머지. 그 다음에 공급. 자, 이거 한번 보면. 주택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먼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해야 되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나서 일간신문 등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를 보고 우리가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겠죠. 그리고 계약이 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입주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일이 나옵니다.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이 바로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통지한 입주 가능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공급이 이루어지죠. 다만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사업주체는 누구만? 민간 사업주체만 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공공은 그냥 공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리시설은 뭐 한다고 했죠? 신고. 이렇게. 이게 공급의 절차. 그 다음에 이 공고를 할 때 일간신문에는 이 주택 건설이 되는 대지가 이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내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적용지역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 자, 보면은 틀린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 게 세 군데가 있었죠. 도생,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에서 외자유치와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관광특구에서 층수는 50층 이상이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높이는 150m 이상인 공동주택. 그러면 55층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택지의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은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자, 분양가 상한제는 보면 크게는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랑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구분하죠. 공공택지는 지정할 필요가 없죠.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근데 민간택지가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중에 첫 번째,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그 다음에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 다음에 경쟁률은 5대1, 10대1.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적 규모의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 중에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라는 거. 그 지정의 요건들 꼭 보고 가십시오. 지정 요건. 그 다음에 3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에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택지비로 한다. 이것도 맞죠? 자, 분양가는 제가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된다. 민간 택지도 택지비와 건축비. 근데 이 건축비라는 건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민간 택지든 공공 택지든 동일하게 문연될 거 없는데, 요거 택지비에서 공공 택지는 원칙은 공급 가격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사업 주체가 사들인 가격을. 근데 민간 택지에서의 택지비를 책정할 때는 원칙은 감정가.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 보면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저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감정평가한 가액에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자 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택지비로 산정합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 민간 택지에서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 말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공급 매입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었죠. 경공매 낙찰 가격 내지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했을 때 법인 장부나 등기부 등본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증명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입 가격을 인정해주지만 원칙은 감정가만. 이렇게.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가 지정권자가 아니니까 해제하려고 할 때는 지정권자인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해야겠죠. 그럼 요청을 받으면 며칠 안에 답변 줘야 되죠? 40일. 분양가 상한제, 투기가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하는 절차, 해제하는 절차 다 똑같았죠. 그래서 그 40일은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공공. 시장, 군수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여기 민간 사업 주체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죠. 그 다음에 옆에 OX민주의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양 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부터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여기 승인 내줄 때 분양가를 심사를 합니다. 이 분양가를 심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걸 설치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구의 특징은 구속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인 내줄 때 이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분양가 심사위원회. 13번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하죠? 이나 시도지사, 국장,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까요? 협의할까요? 그렇죠. 밑에 사람한테 의견 들어야죠. 밑에 사람이니까. 국장이 지정할 때는 밑에 사람 시도지사랑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외우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밑에 사람한테는 항상 의견 듣는 거고, 나랑 동급,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랑은 협의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은 투기과열지구 누가 지정한다고 했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야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감소해야지 증가하면 안 되죠. 분양 계획이 감소하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3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1까지는 이거 전매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명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내 명의로 이전 등기 해놓고 나서 팔아야 됩니다. 다만 그 이전 등기할 때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해버리면 5년으로 한다. 3년이 아니라 5년.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는 얼마마다? 1년마다. 우리 대부분의 재검토는 5년마다 하죠. 근데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는 1년마다. 응. 17페이지 안 보일까요? 17페이지.
5년마다 재검토 내지는 타당성 검토,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5년마다 확인하는 거. 근데 맨 위에 1년마다 재검토하는 게 투기, 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그 다음에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게 정비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말씀드렸고 1번에 보면은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방침. 국장이 수립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10년 단위로. 오케이. 그 다음에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하죠? 5년마다. 거기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거.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표에 공동구에서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변화는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주기적으로. 오케이. 참 좋은 자료죠.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13번은 4번이 정답이죠. 투기 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는 1년마다. 오케이. 5번. 요거 해제를 요청받았죠. 며칠 안에? 40일.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싹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공급질서 교란행위. 자, 공급질서 교란행위라는 건 각종 주택법상의 지위나 증서를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금지하죠.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행위가 상속이나 저당은 제외한다. 상속이나 저당. 1번 입주자 저축 증서와 주택 상환 사채는 타인에게 양도 증여 저당은 됩니다. 저당은 된다. 그래서 상속 저당을 제외한다. 상속 저당. 양도 증여 이런 거 하면 일체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는 금지가 되지만 상속이나 저당은 제외. 저당은 금지되지만에 들어가면 안 되고 뒤에 허용되는 거에 들어가겠죠. 저당은.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고 하는 게 금지되죠. 그 다음에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공급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무지하게 바꿔내죠.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공급질서를 교란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줄 필요도 없고 우유통에 넣고 띵동 하면은 바로 사업주체가 취득한다라고 했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그래서 띵동 해서 누구세요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가 퇴거를 명할 수 있죠. 퇴거를 명하고 나서 이제 짐 싸서 나가면 그 뒤통수에다가 앞으로 10년 동안 모델하우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하죠?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고. 그리고 5번에 벌칙은 3년에 3천. 검찰청에 출두해라고 하죠. 3년에 3천.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요거는 사업 주체가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죠. 해서 사업 주체는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요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이 주택 건설 대지나 주택에 담보물권 설정하면 안 되고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하면 안 되고 처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금지합니다. 근데 혹시나 할까봐 뭐 해놓죠?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요거랑 동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랑 동시에 이때 대지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있으니까. 근데 주택은 아직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죠. 그래서 언제? 보존 등기랑 동시에. 근데 부기등기를 했는데도 이런 짓 하죠? 그때 효과는 무효. 1번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되는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1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1 이후부터가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 1은 이날이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때부터. 공고일은 이때니까. 공고일이 아니라 승인 신청일부터.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파산, 합병, 분할, 등록 말소 또는 영업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돼서 사업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당권 등 설정을 할 수가 있죠. 팔아야죠. 그래서 원래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물권 설정하는 거 안 되고 임차권 설정하는 거 안 되고 처분하면 안 되는데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었죠. 중도금 대출, 주택 건설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이겁니다. 이거 사업 이럴 때는 넘겨야죠.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야죠. 그 다음에 3번 부기등기의 시기는 대지는 요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랑 동시에 주택이 보존 등기와 동시에 이렇게 부기등기 이후에 해당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 물건을 설정받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한 경우 부기등기에 위반하는 행위의 효과는 무효. 그 다음에 사업주체의 재무 상황 및 금융거래 상황 등이 극히 불량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 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그 주택건설 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 5번의 정답. 왠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니까 불안하니까 야 대지 맡겨놔 라고 하면은 맡겨놔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두시라고 넣은 거고. 그 다음에 16번 주택법령상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든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투기가해주거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고 하는 게 안 되죠. 근데 그 기간 안이라도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은 그냥은 안 되고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 전매가 가능한 사유 첫 번째,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일부 갑니까? 전부 갑니까? 다른 광역시, 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근데 어디 가면 안 되죠?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2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한테 줄 때는 일부만. 그 다음에 4번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는 전부적으로 되죠. 그 다음에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얼마 이상?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 이것도 전부 가야 됩니다. 전부. 일부 가면 안 되고.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공매가 시행될 때 하우스푸어들 이런 사람들 넘겨야죠. 이렇게. 여기까지 농지법을 지금까지 안 보신 분들 보지 마십시오. 2주 남았는데 지금 농지법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던 분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자 용어의 정의에서는 농지나 농업인의 개념 이거는 그냥 보너스 문제입니다. 다음 중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소유, 농지의 소유. 이거는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 해서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하려고 할 때, 취득하려고 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죠. 농지증. 근데 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한 13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외우긴 힘드실 테니까 일단은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외운다기보다는 여러 번 그냥 보고 가십시오. 아, 이러한 경우에는 경자가 아니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구나 라고. 다만 자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농지증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농지증은 며칠 안에 발급하죠? 4일.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될 때는 2일. 그리고 농지증은 누가 발급하죠? 시, 구, 읍, 면장이. 근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될 때는 이틀 안에 농지증을 발급해야 되죠. 그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된 사유가 뭐였죠? 시, 주, 허, 신, 개, 경, 비. 시험, 실습 목적.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그 다음에 허신이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농지전용 협의는 농지증을 아예 발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허신, 개, 농지 개발 사업 지구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경은 경사도가 15% 이상인 것. 이걸 영농, 여건, 분리농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축농지. 얘네들 농지증 발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
받죠. 농취증은 발급받지만 농취증은 발급받지만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되는 사유죠.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되는 사유. 그 다음에 농취증 발급 안 받는 것 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렸던 게 법인의 합병, 그 다음에 취득시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공유농지의 분할,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 이거는 농취증 발급 안 받는 거에서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 이렇게 법인의 합병, 취득시효, 그 다음에 공유농지의 분할, 환매권 행사. 이거는 경자 유전의 원칙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뭐 위탁 경영 사유, 대리경작, 임대차 이런 것들은 사유가 나옵니다. 사유가 어떨 때 위탁 경영 할 수 있는지, 어떨 때 대리경작 할 수 있는지, 어떨 때 임대차, 사용대차 할 수 있는지. 자, 대리경작지는 유휴농지에 지정합니까? 휴경농지에 지정합니까? 유후 노는 땅, 유후 노는 땅에 휴경 이런 데 지정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받은 농지 이런 데도 허가하면 안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허가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임대차 사유들이 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노트에는 오탈자가 좀 있으니까 기본서에 임대차 사유를 확인을 하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요거는 추록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임대차 기간은 원칙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개정된 사항이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 그게 개정된 사항. 고정사항. 그 다음에 임대차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 구, 읍 면장의 확인을 받고 인도받은 경우에는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개정된 사항은 임대차 기간은 원칙 3년이었는데 다년생 식물 재배지 5년 이상 그게 추가됐다는 거. 그런 기간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 기간은 좀 보시고, 임대차는 나온다면은 일단 사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자, 내가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내가 경자인데 주말 체험 용농 하겠다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농지를 빌려달랍니다. 이 경자는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자에게 빌려주는 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경자가 빌려주는 것도 됩니다. 근데 내가 농지를 취득한 목적이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취득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실습지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모작 목적으로 농지를 임대, 사용할 때는 얼마 이내의 기간 동안 빌려줄 수 있죠? 8개월. 이모작은 8개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권한자라도 좀 기억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혹시나 뒤에 백선 문제 푸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 학원 카페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달겠습니다. 바로 짧은 기간 안에. 답변 안다고 했으면 원장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십시오. 제가 바로 답변을 달겠습니다. 자, 뭐 부족한 저를 믿고 이렇게 1년 동안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강의는 아직 아주 많이 못 미치는 강사지만은 합격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강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리 잘 하셔가지고 시험장 가셔서 떨지 마시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시면은 분명히 합격을 하실 겁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남은 기간 동안 정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시험 치시면은 합격이라는 건 자동으로 따라올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